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 교재 607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 양갈로 3번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한 학습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위와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착안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인 중개대상물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의 범위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개대상물은 앞에 법 제3조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었죠. 그런 물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인 중개대상물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구분해서 그 범위와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학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다 보면은 이 건축물의 경우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중개보수의 범위와 한도를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과 미만을 줄을 꺼놓은 거는 그 위치를 바꿔버리면 또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산정할 때는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보면은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일 때는, 주택인 중개대상물 때는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이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즉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에서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뒀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매매와 교환 거래를 중개 완성했을 때와 임대차 등의 거래를 중개 완성했을 때 보수 요율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일 때는 거래 금액의 0.9% 범위, 임대차 등의 거래일 때는 거래금의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은 저당권 설정 거래, 전세권 설정 거래 이런 것들이 가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거래일 때는 0.9%,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거래일 때는 0.8% 이렇게 기준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 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도 조례로 위임시켜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중개보수 조례를 보면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은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택과는 달리 이렇게 거래 유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든지 간에 거래 금액의 0.9% 범위 내에서 상호간에, 즉 의뢰인과 개업공정의 상호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할 거는 주택일 경우에는 거래 유형을 구분하고 있고, 주택 외일 때는 거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종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이 따로 신설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외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죠. 공부상 용도로 보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인데, 주거용,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만큼은 거래 유형을 구분해요. 주택처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매매 교환 거래일 때, 그리고 임대차 등의 거래일 때, 이때 거래금의 0.5%, 그리고 0.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한도 요율을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무슨 물건만큼은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만큼은. 근데 주의할 거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렇게 거래 유형별로 한도 요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만은
주택으로 분류되는 물건이 아니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분류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갈로 1번에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1.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 3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번을 보시면은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 어떻게 위임시키나 하냐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어린 쌍방업자가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 0.9% 이내라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 0.8%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했죠. 이것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경우에는 결국 시도조례로 위임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가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적용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적용된다라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주사무소도 있고 분사무소도 있죠. 이때 분사무소에서 주택인 중개대상물을 중개 완성했을 때는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적용된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방갈로 2번에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뿐 시도조례로 위임시켜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 20조 4항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느냐. 1호를 보시면은 이게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신설된 규정이죠. 그래서 이 주거용, 우리가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오피스텔을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가목을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 이런 것들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면은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별표 3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8페이지에 보시면은 매매 교환 거래가 중개 완성됐을 때는 0.5%, 그리고 임대차 등의 거래가 중개 완성됐을 때는 0.4% 범위 내에서 보수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그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무조건 0.9%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0.5%와 0.4%라는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기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거래 금액의 0.9% 범위 내에서 상호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2호에 보시면은 비별표 3 밑에 보시면 제1호 외의 경우 가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죠. 거래금액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에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자율적인 중개보수에 관한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중개보수 인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문을 하나 신설해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의 상한 요율을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에다가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명시된 요율을 초과해서 수수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규정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최대 0.9%까지 협의해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사무소 내에 게시하는 중개보수 요율표에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0.9%까지 받겠습니다. 0.8%까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실제 받고자 하는 요율은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결국 이 규정이 중개보수의 인하 효과를 도모하기는커녕 현실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담합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이 초래되는 위험성이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 동네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다 0.9%로 명시하도록 합의를 해서 다 0.9%로 명시해버리면 뭐 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모박스 안에 공식은 제가 문장을 공식화 시켜 놓은 것이고,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시면 중개보수 산정에 있어서는 거래 가액에다가 소정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거래 당사자 쌍방부터 각각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액에다가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 산출액이 한도액이 제시되면 한도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도액이 없다라면 산출액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시도 조례를 보시면은 한도액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한도액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없어요. 0.9%까지 산출된 금액을 다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택인 중개대상물은 조례를 보면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를 풀 때 한도액이 제시되었다라면은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출액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 비교된 금액이 일반부터 받는 금액의 한도거든요. 근데 중개 보수는 쌍방부터 깎아받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시면은 거래 당사자 쌍방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이 산출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을 산출하라라는 문제인지 아니면 쌍방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을 산출하는 문제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계산 문제에서는 요율과 한도액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식에 따라서 보면 거래 가액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계산 문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중개 보수 요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609페이지에 보면 네모박스에 정리를 해뒀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 네모박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매매 거래일 때는 매매 금액이 거래 가액이 되는 거고 전세 계약일 때는 전세 금액이 거래 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일 때는 어떻게 거래 가액을 산정하느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임대차일 경우에는 보증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는 것이고 월 차임이 별도로 있다면 그 차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는데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시 계산을 할 때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할 것이 아니라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산출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 나오게 되면은 중개 보수를 좀 인하시키기 위해서 깎아주기 위해서 월차임에다가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70을 곱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금액이 중개 보수 산출에 기준되는 거래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 1억짜리와 3억짜리 교환 계약 체결할 때는 3억이 거래 가액이 되는 것이다. 1 더하기 3에서 4억이 거래 가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3 빼기 1에서 2억이 거래 가액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작년 시험 문제인가는 평균 가액을 거래 가액으로 한다 해서 틀리게 출제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점유계정 상황인데 점유계정입니다.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점유계정 상황인데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게 점유계정 상황이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매도를 하고 이사를 나가지 않고 다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동일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도 동일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도 동일해야 되고 거래 시점도 동일 시점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산출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동일하지 않다면 별도의 중개보수를 산출한다라는 거죠.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도 산출해가 받을 수 있고 다른 또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보수를 별도로 산출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동일한 조건 세 가지가 다 동일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학습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 실비가 있는데 이 실비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올 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수에 관한 시험 문제를 구성하면서 일부 답항으로 실비에 관해서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실비는 실비의 종류와 부담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비의 종류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이익 하는 게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이익 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 설명 업무, 즉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확인 설명 업무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하지만은 그 설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이전 의뢰인에게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갖다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확인 설명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이 확인 설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그 확인 설명 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이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을 대신해서 지출한 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다시피 에스크로 제도에서 공부를 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이 전환자의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런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그 예치 권고에 의해서 예치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명의로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된 계약금 등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보정을 설정하고 그 보정서를 예치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보정 설정한 데 소요된 비용, 그 보정 설정한 데 소요된 비용이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실비는 결국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즉 매수인의 돈을 반환할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정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비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중개 완성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하고 관계없이, 즉 중개 완성과는 무관하게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다라면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 보수와 실비에 관한 학습은 마무리가 됐고요. 609페이지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작위 의무죠. 금지행위, 누구의 금지행위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다라는 거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금지행위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학습하다 보면은 현실에서 이 금지행위 위반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지행위는 제재에 관해서도 시험 지문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지행위는 총 7가지인데 1호부터 4호, 즉 앞부분의 4가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뒤에 나오는 5번부터 7번까지의 금지행위는 3년짜리,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금지행위 7가지 모두 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대적 등록 사유가 다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지행위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도식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금지행위 7가지를 알아보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조문 제목이 이제 금지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금지행위 7가지는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33조 이외에도 다른 조문들이 많죠. 그럼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 33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우리 12조에 보면은 이중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 이중등록 금지 규정은 12조입니다. 33조 이 금지행위 규정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중등록하는 행위는 33조의 금지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는 없죠. 왜? 12조에 따라서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행위냐 아니냐는 33조에 해당되는 위반이냐 아니냐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3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금지행위 7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러 들어가면 양갈로 1번에 610페이지에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매매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 중에 어느 한 가지 물건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가 금지다. 단순한 매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업이 금지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단순한 매매 행위가 금지 행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매매 행위를 할 뿐일 때는 업이 아닐 때는 금지 행위는 아니죠. 그러나 1번의 금지 행위는 아니지만 그 매매 행위가 그 의뢰인과의 매매 행위면은 우리 6번에 가보시면은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매매를 하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면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6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사실도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지행위 1, 2, 3, 4, 5, 6, 7을 하나하나씩 점검하지만은 1번을 학습할 때도 6번에도 7번에도 금지행위 규정이 있고 그 6호, 7호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셔야 이 1번에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한다 하는 걸 공부할 때도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도 기억이 나면서 중개대상물의 단순한 매매 행위라도 그것이 의뢰인과의 매매 행위라면 금지행위가 된다. 이런 판단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지행위는 법조문 그대로 기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 자인 사실을 알면서 알면서란 단어가 출제된 바 있을 뿐입니다.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즉 무등록 중개업자와 업무 협력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무등록 중개업자면 알면서 협력한 경우만 금지행위가 되고 따라서 금지행위 규정 33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럼 모르고 협력한 경우에는 이 33조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도 않지만은 모르고 협력하면서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하되는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지행위, 사례, 정력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법 제32조 사망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금품은 오로지 중개 보수와 실비뿐입니다.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해서도 안 되고 그 보수와 실비를 받을 때도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판례를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와 관련된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옳은 거냐 틀린 거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1번을 보시면은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면은 위반이죠. 사례비 받으면 안 되죠. 수고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판례는 조금 색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을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정의 중개 보수 금액을 초과하는 때는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례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중개 보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만 않았다라면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분양대행은 중개 업무가 아니죠. 따라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니까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 3호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법정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 법정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대행과 관련해서
대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이 겸업 업무가 되는 거죠. 중개업 이외에 행할 수 있는 겸업 업무. 그러면 그 겸업 업무 수행해주고 받는 대가는 앞부분에서 학습했다시피 관련 법규가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판례는 우리가 이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뭐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검증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볼 거냐 임의법규로 볼 거냐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강행법규 위반을 해서 한도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되어 있으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고 뭐 일부 무효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검증이 33조의 3호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시각이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617페이지의 4번 판례는 우리가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획부동산 업자와 고객 사이에 어떤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중개 의뢰 약정이라고 보지 않고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 기획부동산업자가 행하는 행위가 중개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중개 보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중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업자의 영업 행태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영업 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과수원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되 토지 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얼마의 판매가 되는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바로 기획부동산업자다라는 거죠. 이런 약정을 토지 소유자와 개업공인 사이에 한 것은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이라 할 것인 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이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득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행위와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한 금원이 있다라면 그 금원도 우리 검증에서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중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판단을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용역 행위가 중개행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앞부분에 2번 판례에서도 보면 분양대행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금원은 분양대행이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이렇게 봤듯이 이 기획부동산 사건에서도 기획부동산업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중개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업자가 취득한 일련의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득을 중개보수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 5번 판례는 당자수표 부도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자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에 그 당자수표가 보충할 수 없는 수표 요건이 현결돼 이른바 불완전수표와 같이 당자수표 자체에 그 무효로 하는 사유에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당자수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당자수표를 교받는 그 순간 곧바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금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기수가 되는 것이다. 비록 그 후에 그 당자수표가 부득 처리되었다거나 아니면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금쟁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액면 초과 금액의 당자수표를 교받는 순간 이 금쟁이 규정의 범죄가 성립돼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금쟁이 7가지는 전부 다 범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왜? 범죄라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이면 딱 범죄이거든요. 이 검증이는 1년짜리든 3년짜리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6번 판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권리금 사건인데 토지와 건물의 인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금을 수령하였는 경우 그 사례금 속에는 상가 건물의 인차권뿐 아니라 권리금 및 시설비의 교환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그와 같이 대가를 포괄적으로 지급받았다라는 거죠. 그 포괄적으로 받은 대가 중에는 정상적인 중개 보수도 들어가 있지만은 권리금 거래의 알선 대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금액까지 얼마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체 금액이 중개 보수 금액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무조건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돈의 성격이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가 중개보수고 얼마가 권리금 거래 알선 대가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면 그 자체만으로 뭐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단정지어서 검증이 성립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7가지 중에 3가지를 점검했습니다. 그 4번까지 점검을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의뢰인에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그 거짓말 해서는 안 될 사항이 거래상 중요사항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거래상 중요사항이냐 아니냐가 검증이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래상 중요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내용을 의뢰인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검증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래상 중요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하되는 사유가 됩니다. 단지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거래상 중요사항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느냐? 주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할 때 확인 설명할 사항을 주로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의 매도 의뢰 가격이라든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된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게 충분한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말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검증의 규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4번까지 검증의 규정을 살펴봤는데 이 4번까지가 1년짜리 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검증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5번부터 3년짜리 검증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